좀 다른 발달의 양상을 보이거나 아니면 좀 속도가 조금 좀 더디다면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보통 아이들이 똑같이 그 영역마다 같은 속도로 발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전문가의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들려주는 대담한 육아상담소 코너. 오늘은 정말 대단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니킴 박사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에서 온 지니킴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박사님 영상이랑 책들 너무 잘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어떤 연구, 일들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하버드에서 아동 발달을 공부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콜롬비아대에 가서 이제 유아 특수교육 그리고 유아 교육으로 이제 석사 네. 박사를 다시 또 받았어요. 그래서 맨하탄에서 이제 15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할 때 이제 맨하탄에 약간 부촌도 있었었고 이제 브루클린이나 브랑스에 이제 약간 좀 빈민촌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었고 대학원을 한 12년을 다닌 것 같아요. 이야.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이제 선생을 하고 컨설턴트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다양한 문화권의 이제 부모님들, 이제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었죠. 그러면은 박사님은 미국에서 육아를 계속 쭉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한국에서 쭉 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국의 육아와 미국의 육아 또는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어떻게 피부로 와닿는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육아하는 이제 방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에서 갖는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어쨌든 한국이라는 사회가 네. 보호해주고 케어하는 약간 좀 이런 문화다 보니 심지어는 뭐 유치원에 갔을 때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좀 케어하는 입장이다 보니 왜 이쁘게 이제 옷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따고 가면 집에 오기 전엔 또 다시 또 이렇게 이쁘게 또 따주시기도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미국권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자립적인, 좀 그런 좀 독립적인 이런 문화다 보니 육아 형태도 좀 스스로 아이들이 하게끔 많이들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프리스쿨을 다닐 때 저는 이제 그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그런 미국 프리스쿨 다니다가 여름만 되면 이제 뉴저지, 그때는 친정이 뉴저지에 있어가지고 와서 한국 유치원을 보내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확연한 다른 점은 미국 프리스쿨 때 이제 학교로 갔다 오면은 이쁘고 깨끗하게 갔던 아이가 정말 어디 운동화 이렇게 벗으면 이제 어디서 모래를 이렇게 한 스쿱 해놨는지 막 차에 막 모래가 떨어지고 머리에서도 모래 떨어지고 막 이러고 와요. 근데 이제 한국 유치원 갔다 오면은 어쨌든 깔끔하게 맞아요. 머리 이쁘게 딱 하고 깨끗이 이러고 집에 오죠. 저도 교육 현장에 8년 9년 있었거든요. 네네. 하원 전에 이제 다시 세팅을 네네.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박사님을 꼭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 회복 탄력성 책을 내주셨잖아요. 네네.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번에 나왔던 하버드 동그라미 육아, 제가 최근에 봤던 책들 중에 진짜 제일 몰입하고 좀 빠져들어서 봤던 책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벌써 유튜브를 운영을 한 지가 횟수로 6년이 됐거든요. 그동안 쌓았던 네. 키워드들이 네네.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매력을 느꼈고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다양성에 대해서 좀 많이 짚어주셨잖아요.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주신 아이 발달의 다양성이 네네.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가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이럴 때 보면은 아이마다 다 다르다는 거, 아이마다 각자만의 이제 고유성이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약간 이제 그 부분이 좀 흐릿해지면서 일단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맞아요. 또 우리 아이가 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향대로 아이가 차곡차곡 이제 발달의 양상이 보이면 그래 맞아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지 이제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또 거기서 약간 좀 빗나가는 좀 다른 발달의 양상을 보이거나 아니면 좀 속도가 조금 좀 더디다면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요즘엔 또 많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아이 네네. 키우는 모습들이 많이 네네. 올라오다 보니까 몇 개월이지? 우리 아이랑 개월수가 비슷한데 이걸 하네? 그쵸, 이걸 그쵸. 못하네? 이런 것들 많이 그쵸. 느끼죠. 근데 아이를 봤을 때 보면은 발달이라는 게 어떤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지 영역이 있는 거고 또 언어 영역이 있고 사회 정서 능력이 있고 또 뭐 신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영역들이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똑같이 그 영역마다 같은
똑같은 속도로 발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어떤 아이는 약간 인지가 좀 더 발달하는 반면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사회 정서가 또래 집단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타고난 정말 고유의 성향, 그리고 아이가 교류하는 이제 사람들이나 그런 환경에서의 그런 이제 경험들, 그 아이가 정말 갖고 난 이제 기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의 기질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그런 팩터에 따라서 이건 정말 그 발달의 양상이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총체적으로 아이를 이제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발달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영역의 발달만 포커스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오는 불균형도 있는 것이고, 또 아이마다 그렇게 발달 영역 간의 약간 불균형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행동 때문에 네네. 부모님들이 더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죠. 좀 과하게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죠. 네네. 그래서 아이가 가진 다양한 능력을 좀 깊이 관찰하고 내 아이 고유의 그런 다양성을 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전문가는 또 다중지능 이론을 네.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이론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전공 공부 학교 때도 저 밑줄을 쫙쫙 그으면서 보고 현장 가서도 가장 중심에 뒀던 이론인 것 같기는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이론에 대해서 실제로 육아를 할 때 좀 어떻게 적용을 하면 도움이 될지 앞의 내용이랑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네네. 이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중지능을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기존에 이제 IQ 검사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수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학습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시면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제 갖고 있는 인지 영역들은 네네. 너무 이렇게 다양하다. 이제 그래서 9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이는 이제 아이마다 발달 양상이 다르듯이 이제 아이가 좀 더 우세한 그런 이제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뭐 빠르다, 뭐 느리다 하는 그 말 자체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치만 왜냐면- 봐서 네. 내가 발달이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뭐 논리지능 쪽이 좀 더 빠를 수도 있는 네네. 거고, 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사회 정서 그쪽 면이 발달해서 그쪽 지능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를 봤을 때 아이가 어느 방면에 좀 잠재력이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아이가 어떤 영역에 좀 잠재 능력이 있다, 강점이 있다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잘 근데 모르겠는데 얘는 좀 이렇게 뭐 노는 것만 좋아, 뭐 얘는 이제 이것만 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이를 보통 관찰을 한다고 봤을 때 부모로서 아이를 이렇게 관찰하는 시간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엄마는 항상 바쁘잖아요. 네. 이제 뭐 이유식을 만든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제 집안일을 해야 집안일을 되고. 하면서 하다 보니 아이를 관찰하다는 거는 잠시 아이가 뭐 하는지 이렇게 보는 정도지, 정말 시간을 갖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것에 반응을 하고 어떤 것에 막 더 액션이 크고 이런 거를 이렇게 놓치고 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다중지능 쪽으로 이제 아이를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서 어떻게 잠재력을 찾아주는가 하는 거를 해보려면, 한번 아이가 놀 시에 지시사항이나 네네. 무슨 이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놀자 이런 게 떠나서 그냥 아이를 옆에서 아이가 하는 행동도 좀 따라해보고,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아이의 표정이 변화라든지 네네. 아니면 아이랑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다닐 때 아이가 어떤 것에 호기심을 나타내는지를 이렇게 좀 관찰해 주시면 네. 좀 더 그걸 발견하기가 쉽고요. 저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게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한글에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한글을 막 쓰고 싶다 이런 건 네네네. 아닌데 글자, 문자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데, 요거를 할 때 이제 부모 마음에 이제 때가 왔다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저희 아이를 여러 가지로 관찰했을 때 가장 흥미있게 이 문자나 글자를 받아들이는 게 앉아서 쓰는 것보다는 음악으로 네. 딱 접근했을 네네네. 때 너무 즐거워하고 와서 쓰고 막 네네. 그리고 뭐 책을 보고 막 이것보다는 역할놀이로 네. 딱 연결했을 때 네네. 이게 딱 뭔가 터진다라는 게 제 눈에 관찰이 되긴 네네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잘 찝어주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다중지능을 봤을 때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네네. 지금 이제 피겨를 하는데 네. 아이가 신체 지능이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좋았던 거죠. 네.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되게 산만하고 되게 에너지 레벨이 높고, 이래서 얘가 보통 여자아이들끼리 있으면 좀 집이 조금 보통 좀 조용하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네네. 이제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아들 키우는 엄마보다 저희 집은 더 소란스러웠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에너지가. 않고
뛰어다니고 어디에 매달려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 에너지를 좀 어디 가서 발산을 시켰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 언어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졌을 때 네네. 이거를 우리 아이는 몸으로 익혔어요. 한글을.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이 이제 나비 이러면은 방향이 이렇게 네.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하고 처음 보는 문자는 이제 방향이 뒤집혀지기도 하고 이런 걸 네네. 많이 보잖아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되면 우리 나비가 정말 이제 스토리를 붙여서 이상한 나비가 있어. 이 나비는 나무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옆으로 휘리휘리 굴러가다 날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나비처럼 우리 행동해볼까? 그럼 여기서 같이 뚝뚝 뛰는 거예요. 이제 의자 위에서 뚝딱 이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뚝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서 막 롤하면 구르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를 자기 몸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에너지도 발산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비는 날 때 느느느 소리를 내. 그러면 얘가 올라가서 떨어지고 하면서 느느느 하면서 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음의 소리, 모음의 소리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익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신체 활동하고 놀다가 갑자기 한글 뛰었어요. 되게 도움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굉장히 약점으로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산만하다, 네. 집중력이 짧다, 네. 이렇게 접근을 맞아요.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약점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는 신체적인 능력이 강점인 그쵸. 거잖아요. 근데 한글이랑 연결을 시키는 네. 것 또한 이렇게 다중지능 이론에서 아이가 가진 강점. 근데 이렇게 연결시키는 설명을 해도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요 또 약점을 봐요. 우리 아이는 그러면은 네. 어떤 게 조금 미흡해서 어떤 네네. 게 조금 약해서 이걸 보완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네. 보는데, 책에서 제가 정말 이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눈과 마음으로 아이를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약점을 강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말씀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네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사실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부모 욕심이라는 네네. 게 그런데 요거를 좀 어떻게 밸런스를 좀 맞춰줄 수 있을까요? 이거를 먼저 약점을 강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일단 바꾸셔야 되는데 네네. 이 관점을 바꾸려면은 발달의 다양성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이 돼야 돼요. 왜냐면 관점을 바꾸는 데에서는 이 아이가 이런 게 강점이다, 어떤 것이 약점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엄마 틀 안에서 그게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이런 면은 강점인 거고 이런 면은 약점인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양성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한다면, 다양성이 갖고 있는 가치를 엄마가 진심으로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한다면 이게 약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아까 첫째 예를 들었으니까 이 둘째를 예를 들어보잖아요. 네네. 이 아이가 진짜 예민해요. 아. 그리고 정말 이제 불안도도 높고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오래 걸리고. 네네.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꼭 헤어질 때 되면은 얘가 이제 말을 하려고 아쉬워하고. 그러고 이제 그제서야 웜업이 돼가지고 하려고 하고 이런 아쉬움. 그건 네.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요거를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 아이는 세심하고 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려고 지금은 관찰하는 중인 거야. 이제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새로운 환경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뭐가 있나, 어떤 것이 나를 좀 불안하게 하나, 어떤 것이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가, 이런 거를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심한 그런 관찰력과 그런 세심함은 나중에 이제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되게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쵸. 또 한편으로도 보면은 얘가 그렇게 섬세하고 미세하다 보니까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요. 네네. 그래서 집에 있는 정말 액자에 정말 조그만 뭐 디테일 이런 네네. 것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 놀랄 정도로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있었나 하고 보면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다기보다는 부모가 아이를 볼 때 약점인 부분을 약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관점을 네. 바꿔서 이 아이는 이런 모습은 네. 이게 강점이 네.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되게 중요한 네. 거죠. 그 시선이 중요하고 그렇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표정, 그리고 엄마의 행동, 이게 다 아이한테 흡수가 되는 거죠. 엄마가 나를 보는 눈빛이 불안한 눈빛인지, 너무 중요하죠. 걱정하는 눈빛인지, 아니면은 말은 안 해도 그 제스처에서 오는 그런 걸 다 아이가 나한테 실망했나? 네, 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돼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자신을 믿는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키워주는 데는 정말 이런 엄마가 아이의 약점도 강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관점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아이
자존감도 키워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바라볼 때, 그리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제스처나 표정이나 말투나 네네. 이런 것들로 네네. 아이를 조금 긍정적인 사고 본인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 도와주는 거. 네. 요거 말고 또 환경적으로는 네네. 좀 어떤